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는 송성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올해 1월부터 여기 학교에 어, 부임해서 이제 랩을 꾸려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께도 좀 제 연구를 좀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협업이나 뭐 어, 협업 기회나 아니면 혹시 뭐 학생분들 계시다면은 또 유학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여기 Neuromechanical Simulation of Human Locomotion and its Potential Usage in Developing Assistive Devices입니다. 여기 뭐 좀 생소한 단어가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보면은 사람의 움직임, 보행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에 관한 하는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보행 보조기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제가 있는 노스 이스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기계산업공학과 소속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 교수님들만 한 70분 넘게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대뿐만 아니라 또 제 연구랑 관련돼서는 그 School of Health Science라고 해서 뭐 재활 쪽이나 이런 쪽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굉장히 협업 기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은 아직 이제 뭐 공사 중이고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제 연구실 외에도 이렇게 여러 교수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보행을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다 갖춰져 있어서 익사이팅하게 이제 연구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움직임 중에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서도 보행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거는 제 석사 연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버지니아 텍에서 석사 연구를 할 때 뭐 많이 아실 수 있는 이제 데니슨 교수님 랩에서 석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 제어기를 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 때는 이제 사람의 보행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포닥을 할 때는 어, 더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도 같이 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의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행을 도와주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박사 때 했던 연구랑 포닥 때 했던 연구를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이런 장기적인 그 them은 이제 목표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향상시켜 주는데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큰 그 주제입니다. 사람은 이제 민첩하게 움직이고 강인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이제 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움직임 향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좀 도와주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주 질문은 이제 사람이 움직임을 혹은 보행을 어떻게 제어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그 질문을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 방법이 이제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인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 상의 그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타당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모델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제 시뮬레이션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이제 사람의 근골격이 다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히들 하는 뭐 보행의 움직임이나 뭐그 다이나믹스뿐만 아니라 그 근육 EMG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근육 그 머슬 액티베이션에 또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뉴로메카니컬 시뮬레이션을 부르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노인들은 왜 더 천천히 걷는지, 왜 더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걷는지에 대해서 한 프로젝트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이
좀 사람의 보행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환경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보행 보조기를 실제 개발해서 사람한테 실험하기 전에도 좀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좀 많이 좀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상에 사람의 제어 모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어 모델을 약간 변형시키면은 실제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는데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연구의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 방향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연구한 것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좀 더 소개해드리겠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 더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이 사람의 움직임 제어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뭐 로봇이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냐 할 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좀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듯이 그러니까 사람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이 바이오메카닉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혹은 뭐 이 제어기 그 제어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이 모터 컨트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메카닉스를 모델링하는 거는 이제 뭐 근골격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한다거나 이 물리 환경을 뭐 모델링한다거나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뭐 오픈심이라든가 애니바디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실제로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모터 컨트롤 부분에서는 좀 아직 연구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이 제어기라고 하면은 뭐 로봇의 제어기처럼 이 사람의 센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 근육 머슬 스티뮬레이션 그 근육 자극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연구의 주제인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뭐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사람의 움직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자들이나 뭐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제 이런 실험 장비가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 시스템의 인풋에 해당하는 그 몸의 움직임이나 뭐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머슬 스티뮬레이션 혹은 머슬 액티베이션을 EMG 센서로 이제 측정함으로써 이제 인풋을 아웃풋을 여러 가지 이제 실험 환경에서 인풋 아웃풋을 측정해서 이런 인풋이 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 제어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하기 힘든 실험은 또 이제 동물로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1900년도 초에부터 이런 이제 실험을 해왔었는데 여기 보시고 계신 고양이는 이제 decerebrated cat이라고 해서 이제 뇌에서 몸에 전혀 신호를 못 보내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고양이를 여기 대뇌에서 중뇌로 내려가는 부분을 이제 절단해가지고 그 중뇌 특별한 부분에 전기 자극 신호를 주면은 이제 고양이가 걷기 시작하고 그 전기 신호를 더 세게 주면은 빠르게 걷다가 심지어 뛰기까지 하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척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보행 제어가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사람으로는 또 이런 실험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사람을 가지고는 이런 실험 환경을 구성해서 실험을 하고 또 회로단에서는 좀 동물에서 뭐 관찰된 게 사람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더 위에 그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지만은 또 이런 또 실험적으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타당한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타당한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로 뭐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뉴로미케니컬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 제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뉴럴단과 근골격단을 다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골격 시스템은 이제 환경이랑 뭐 바닥이랑 그 지면 발력으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제 근골격 모델은 이제 7개의 세그멘트와 그 힙, 니, 앵클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6개의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인트들은 이제 이런 22개의 근육으로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근데 각 근육은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힐 타입 머슬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 동물이나 사람의 근육이 힘을 내는 특성들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델링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 신호가에 이제 스티뮬레이션, 근육 자극 신호를 주면은 이제 응축하는 힘을 내서 이제 이 모델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 머슬 스티뮬레이션이 바로 이 컨트롤러의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근골격단과 이 물리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컨트롤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가설로 이 컨트롤단을 제어기를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 제어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행이 굉장히 불안정한 동작이기 때문에 뭐 그 제어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걷지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통해서 뭐 다른 이런 제어 모델을 컨트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면은 무엇이 좋은 모델이냐, 뭐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기준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의 보행 모델이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로코모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걷고 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속도나 방향을 바꾸다든가, 아니면 뭐 계단을 오르내리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물리 법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3차원에서 안정적인 보행을 만들어내는 게 제어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간단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3차원 보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어 모델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육의 어떤 특성들을 모델링 한다던가, 뭐 이런 제어에 있어서 그 딜레이가 있는 거를 다 구현을 한다던가, 이제 이게 제어적으로는 불리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움직일 그 제어기를 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다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보행 데이터를 이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보행과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어기가 정말 뭔가 중요한 거를 캡처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좀 열고 했는데,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람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그런 제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제시된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가설을 통해서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보행 제어기가 모델이 제안이 됐었는데, 좀 각각의 다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요약하자면은 저는 이제 사람의 보행 제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제어기를 개발하고 분석하고 함으로써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제어 가설 중에서 제 모델은 그 리플렉스에 더 그 중점을 두는 가설을 바탕으로 둬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척추단에서 일어나는 이제 간단한 반사신경들로 보행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설로 이제 세워진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구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굉장히 척추단에서 일어날 법한 간단한 이런 제어 법칙으로 이제 이 근육들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 force feedback, positive force feedback 이 식을 보시면은, 예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머슬 스티뮬레이션인데, 머슬 스티뮬레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이 상수 컨스탄트를 그 측정한 힘, 근육의 힘에 그냥 곱한 것을 이제 머슬 스티뮬레이션으로 보내주면은 어떤 근육에 대해서는 어떤 근육들은 이런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제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제 사람의 제어 모델이기 때문에 다 이제 타임 딜레이가 들어간 센서 값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발이 땅에 닿여 있는 이 스탠스 페이즈에서는 이제 그 유연하게 이 마치 스프링처럼 이 얘를 이제 이렇게 지탱해주는 제어가 굉장히 관건인데 제어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 다리를 펴주는 이 익스텐서 머슬들을 이 것들이 모두 이 굉장히 간단한 포스 피드백으로만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포스 피드백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제어적으로 이게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근육의 내부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제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탠스 페이즈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힙 근육들은 또 이 몸의 그 각도를 바탕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이거 다리를 휘두르는 이 스윙 레그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을 디뎌야 될 곳에 이제 잘 발을 이제 스윙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한 제어 그렇지만 다 이런 간단한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제어 서킷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서킷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을 다 모으면은 결과적으로 좀 복잡한 이런 모델이 이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는 뭐 제어 모드에 따라서 뭐 80개 혹은 뭐 50개 정도의 그런 컨트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제 이 컨트롤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손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완성한 후에는 이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값들을 적절히 찾아주는 단계를 거치는데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속도로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걸어라. 걷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몇 시간 혹은 길게는 하루 정도 이제 돌려주면은 이제 결과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컨트롤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보행 데이터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이다라고 이제 사람의 보행을 예측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한 사람 그 시뮬레이션과 사람의 보행 데이터인데요. 이제 검은색이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회색이 이제 사람 보행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관절 값들 그리고 지면 발력, EMG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근육의 활성도인데 굉장히 근권력형 모델이 실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그 컨트롤 파라미터가 그냥 그 보행의 효율을 높이는데 최적화하는데 것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보행을 만들어 낸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이런 컨트롤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경에서 혹은 뭐 다른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면은 여러 가지 보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신 영상은 이 모델이 그 땅이 언제 높이가 변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컨트롤 파라미터로 땅의 높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cm 변하는 환경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걷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족 보행에서는 굉장히 챌린징한 거기 때문에 이 제어기가 또 안정적인 보행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또 이 컨트롤 파라미터 그 세트를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값들로 이제 변화시켜주면은 이제 속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그 장애물들을 피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각각 다른 컨트롤 파라미터로 구현하면은 이렇게 살짝씩 도는 모습도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근골격 모델은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라서 그 수직축 방면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자유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발을 이렇게 슬리핑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 이제 수직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잘 조정하는 게 이제 뛰는
같이 좀 더 다이나믹한 모습 움직임에서는 필수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어서 2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어려움 없이 뛰는데 3차원에서 좀 뛰는데 이제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이제 타당성을 좀 더 깊이 검증하기 위해서 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제어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미 발표된 사람에게 이런 갑자기 디스터번스를 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보고한 이런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찾아서 그것을 똑같이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 환경에 구현을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모델이 사람이 보고된 이 페이퍼에 보고된 것들과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또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평가 기준은 이제 그 반응하는 트렌드가 한 80% 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타당성이 더 높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연구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사람의 그 보행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좀 더 큰 그 결론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보행을 뭐 걷거나 뛰거나 속도를 바꾸거나 할 때 그런 움직임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별개의 컨트롤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러를 이제 뭐 파라미터 뭐 개념적으로 파라미터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 통합된 이 하나의 컨트롤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간단한 그런 반사신경, 이 리플렉스들을 가지고 구성으로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보여줬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을 이제 꾸려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제어 모델을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좀 이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좀 더 자동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관심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Deep Reinforcement Learning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제어기를 러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추고 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자가 뭐 이렇게 회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할 필요 없이 이제 자동으로 이런 뭐 보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어기도 우리가 러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이디어는 있는 단계인데 뭐 아직 뭐 더 직접 한 것 중에 이제 뭐 더 상세하게 발표될 부분은 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제어 모델을 딥RL을 써서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보자.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저희 뭐 공부하면서 이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포닥 때 이런 딥RL 쪽 이제 대회를 하나 주최했었습니다. 이제 뉴로입스 학회에서 2019년에 이제 공식 대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대회를 주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저희 주최자가 그 RL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참가자들은 뭐 RL뿐만 아니라 어떤 툴을 써서라도 이제 저희가 제시한 그 목표를 이뤄냈으면 됐는데 이제 대부분 그 탑 팀들은 다 RL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RL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제공을 했고 이제 참가자들은 가장 높은 그 리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센서 값과 리워드를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장 높은 리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액션 여기서는 이제 근육 그 활성 근육 자극 신호 머슬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내보내는 이런 그 제어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대회 취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주최된 대회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300팀 이상이 참가를 했고 이제 저희가 또 페이퍼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방법론을 그 설명하는 페이퍼도 다 받아서 다 리뷰를 해서 그 3개를 뽑아서 이제 상도 줬던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승은 뭐 중국의 구글이라고도 불리는 그 팀 바이두 리서치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DDPG 뭐 아래쪽 알고리즘 아시는 분들은 이제 DDPG를 좀 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그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빠르게 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뛰게 하고 결국엔 이제 걷게 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준 이런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걷도록 하는 그런 제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뭐 커리큘럼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전에는 이런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빨리 도는 모습, 그런 시뮬레이션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도 만들어내고, 뭐 보시는 분 따라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름 인상적이게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직접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대회를 주최한다거나 이제 뭐 세미나를 주최한다거나 이런 워크숍을 혹은 뭐 이런 튜토리얼을 준비한다거나 해서 이제 특히 바이오미케닉스나 모터 컨트롤 하는 분들이 이쪽을 이 RL 같은 이런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 이런 대회를 주최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학술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회도 또 잘 준비가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참가할 만한 이런 대회도 잘 준비해서 다시 개최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뉴욕스 학회에서도 이제 저랑 그 메타 AI랑 유니버시티 오브 텐테랑 이제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메타 AI랑 유니버시티 오브 텐테에서 개발한 마이오스잇이라고 무족고 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RL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환경인데, 이런 대회를 현재 주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보행 쪽으로도 이제 대회를 주최해볼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 랩이 좀 더 중점적으로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뉴로미케니컬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 제어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이제 학생 때 좀 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나마 그냥 언급만 드리자면은, 이 시뮬레이션 이런 그 사람의 움직임에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what if question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발이 좀 더 딱딱하면 어떨까, 발이 좀 더 크면 어떨까, 사람이 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what if question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는 그걸 직접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사 때는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발이 좀 더 딱딱하다거나 좀 더 부드럽다거나 뭐 그러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개발한 이 사람 보행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조해가지고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게 생긴 로봇을 보행을 제어하는 그런 보행 제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 모델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그 연구하는 그룹들에서도 이제 저희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설명드린 거는 좀 아랫단, 척추단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굉장히 로우 레벨 제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모델에 좀 위에 더 뭐 하이어 레이어를 하나 얹어가지고 뭐 속도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장애물을 피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연구를 한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그 로보틱 의족이나 아니면 로보틱 엑소스켈레톤이나를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기 전이나 혹은 뭐 사람계로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본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사람 보행 제어기를 변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들을 직접 제어하는데 이제 사용했던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델이 이렇게 여러 팀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이 모델로 이제 노인들의 보행이
분석하는데 좀 사용한 프로젝트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노인들은 왜 천천히 걸을까?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천천히 걸을까? 도 이제 하나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질문을 위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도 이제 몸에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걷고 그리고 또 더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걷는다는 건 이제 최고 보행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을 때 우리 모두들 우리의 최고 속도로 걷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선호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선호 보행 속도라고 하는데 그 선호 보행 속도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이 이제 왜 일어날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특별히 이제 대부분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후보군들은 이제 제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딱 이것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딱 특정 짓는 연구는 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사람의 보행 데이터인데 여기가 X축이 보행 속도고요. Y축이 뭐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색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은 건강한 이제 노인분들 걷는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뭐 보행 속도랑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면서 이제 걷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노인들은 근데 왜 천천히 걸을까에 대해서 더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최적화로 이제 많은 보행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 최적 속도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최적화로는 이 노인의 선호 보행 속도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음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에너지가 아니라 뭐 다른 그런 최적 보행 속도가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는 뭐 그런 다른 지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그 데이터 여러 이전 연구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접근 방법은 우리의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그 근골격단과 뭐 뉴럴단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행 변화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그 여러 가지 컨트롤 파라미터들을 다시 이제 이 새로운 그 노인 모델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보행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우리가 구현한 변화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몸의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리의 근육을 잃고 몸에 상체에 지방이 쌓이면서 이제 이 무게 분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였고 또 뭐 이제 근육들이 뭐 약해지고 또 뭐 느려지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의 변화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구현했고 또 이제 그 뉴럴단으로 보면은 이 제어 딜레이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커지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현을 했었습니다. 구현을 해서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를 다시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익사이팅하게도 그 노인의 보행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보행 특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뭐 관절 값이나 그 다이나믹 그 단에서도 여러 가지 그 노인 보행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보행 속도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X축은 이제 다시 보행 속도이고 Y축은 에너지 소비량인데 여기 회색이 이제 원래 모델, 젊은 모델 그리고 이 검은색이 이 노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데이터랑 이제 비슷한 게 보행 속도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서 노인 모델이 걷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사람의 데이터를 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건데 이제 이것이 설명드렸다시피 노인들이 왜 천천히 걷는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보행 속도별로 다 뽑은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후보 지표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봤더니 이 근육의 피로도에 관련된 이 지표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 어린 모델의 그러니까 원래 모델 그러니까 그 젊은 모델의 그 최적 속도에 비해서 이 노인 모델의 최적 속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봤을 때, 노인들이 천천히 걷는 거는 이제 에너지 그런 최적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 근육의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찾는 것은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6가지 변화, 신체 변화를 다 적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용해보면서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이것과 같은 이제 그 트렌드를 보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3가지 신체 변화가 이제 주로 이 최적 보행 속도가 피로도 측면에서 낮아지는데 이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근육의 성질이 변하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근육이 느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몸의 무게 분포가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다 좀 다르다, 좀 독립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에서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 섬유 중에서도 이제 fast twitch fiber,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근육 섬유를 많이 잃는데, 이제 그것을 주로 잃는 것과 이제 그 근육을 잃는 것과 이제 다 직감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제일 큰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노인들이 근육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것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행 속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의 fast twitch fiber, 빠른 근육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회복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이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는데 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방향으로 좀 연구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이런 보행 보조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우리가 갖고 싶으냐? 지금도 굉장히 특히 연구실들에서 엑소스켈레톤이나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가설을 체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개발하면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발표드릴 내용은 없지만은 이런 발목 엑소스켈레톤을 가지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사람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타내주는 것 정도는 이제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모델이 예측을 만들어내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만 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검증하려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사람의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지만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엑소스켈레톤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행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포닥 때 했던 이제 엑소스켈레톤 실험 연구를 하나 이제 발표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저는 제가 포닥을 했었던 연구실에서는 사람의 보행 성능을 모든 측면에서 다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엑소스켈레톤을 개발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랩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장비가 이 엑소스켈레톤 에뮬레이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터랑 컴퓨터는 이제 오프보드로 있고, 여기 보든 케이블, 이 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이제 원리로 작동하는 건데, 이제 이 케이블은 이제 플렉시블하면서 이 끝에 이제 큰 힘으로 이쪽 단을 이쪽 단으로 이제 당겨줄 수 있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동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엑소스켈레톤 에뮬레이터, 이런 랩 안에서 실험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실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보행의 성능 지표들을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게
지어서 좀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 이상적인 보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빠르게 시간을 적게 쓰면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최적의 보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그 빨리 가는 이 시간과 관련된 다시 선호 보행 속도를 높여주는 이 엑소스켈레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지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제가 있던 앱에서 이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직도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엑소스켈레톤을 차고 이제 랩 환경에서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지표를 매저하거나 예측을 추산을 하고 이제 그 값을 이 옵티마이저에 보내면은 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다음번에 테스트할 그 엑소스켈레톤 컨트롤러를 이제 내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컨트롤러를 또 바꿔서 이 사람이 걷고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지표를 최적으로 이제 높여주는 이런 컨트롤러를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랩에서는 이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뭐 걷거나 뛸 때 20~30%씩 이제 발목 액수만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 이런 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선호 보행 속도를 높여주자라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러면 이제 이 선호 보행 속도를 이 환경에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 셀프 페이스드 트레드밀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인스트루멘티드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여기 그 폴스 플래시 센서가 깔려 있어서 지면 반력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측정한 걸 가지고 사람의 보행 속도를 추산해서 이제 그 추산된 보행 속도를 맞춰주도록 이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에 사람이 그냥 일반 그 지면을 걸을 때랑 저희가 그냥 그 트레드밀 위에서 너 편안한 속도로 걸어라라고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걷는 속도랑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보여줬었고, 이제 이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호 보행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것을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에 이제 넣어서 이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 1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좀 더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인지 좀 그 느낌이 오시도록 설명드리자면은 좀 굉장히 긴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각각 실험실에 2번 왔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이제 72분씩 이제 1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걸을 때 이제 이 제어기를 이제 제어 토크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이 4개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최적화해가는 과정이 이제 휴먼 인더 룩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4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이게 이제 발목이 그 걸을 때 그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토크를 어떤 식으로 그 엑소스켈레톤에서 내어줄까를 이제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적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밸리데이션 세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을 테스트해서 하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선호 보행 속도를 높여주자라는 그런 목표로 진행됐던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이거 어느 정도 높아질지 전혀 좀 감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 예비 실험에서 좀 더 짧은 프로토콜로 했을 때 15%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15%만 해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42%나 사람들을 빨리 걷게 하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8m/s는 굉장히 빨리 걷는 속도인데 그렇게 굉장히 빨리 걷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컨디션들도 이제 이 옵티마이즈된 토크가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검증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그냥 비디오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그 사람은 다 그냥 그 셀프 페이스드 트레드밀 위에서 우리가 너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걸어라라고 했을 때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에 1.2m/s로 일반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걸었는데 우리가 그 휴먼 인더룩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찾은 그 토크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82%나 빠른 속도로 걸었고 그리고 에너지는 또 20%나 적게 사용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집중한 게 뭐 에너지도 낮추고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빨리 걷는 것만 이제 그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빨리 걷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불편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에너지도 훨씬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걸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거는 우리가 발목의 수만 가지고도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걷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걸 일단 이론 그걸 찾았고 하지만 그 속도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게 반드시 그 실생활에서 쓸만한 걸 찾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했던 그런 굉장히 그냥 과학적인 그 사이언티픽한 그런 질문을 탐구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로는 이제 거의 이제 실험은 이제 끝났고 지금 페이퍼를 쓰는 단계인데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행 속도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낮춰주는 그런 그 코스트 텀에 그 두 가지를 다 넣어서 하는 실험을 했는데 속도랑 에너지 모두 굉장히 다 향상시켜줘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기 전에 좀 그 엑소스켈레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된 툴을 몇 가지만 좀에 대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소스켈레톤 에뮬레이터 그리고 이제 휴머인드 로보토마이제이션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랩에서 이제 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 엑소스켈레톤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의 가설만 탐구를 하려고 해도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노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10분을 했는데 각각 실험실에 6번 찾아오셔야 되고 오실 때마다 2~3시간씩 이제 걸으셔야 되고 이제 굉장히 큰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런 보행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하는 그 실험들을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 랩은 이런 그 프레딕티브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데 몰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일어나진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디지털 모터 클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움직임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 연구실이나 병원에 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뭐 MRI를 찍는다거나 그 모션 캡처를 한다거나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 머스크 스켈레톤 모델과 또 그리는 제어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시뮬레이션 상으로 돌려서 각각에게 이제 최적화된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이제 그런 그뭐 보행 보조기나 아니면 재활 훈련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 연구들 같이 하셨던 분,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여기 놀시스턴에 이제 1월에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막 연구실을 꾸려 나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뭐 사용한다거나 이걸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연구든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협업의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여기 뭐 같이 열심히 연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여기 뭐 채팅창에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약 50분 정도 교수님께서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Q&A 올려주신 분들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조은찬님께서 인체 모델에 팔이 없던데 팔의 흔들림에 의해 몸의 무게중심이나 운동 방향이나 근육의 힘 모델이 바뀔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에는 팔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계에서는 팔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일단 먼저 이 앞부분에
추가적으로 제어 모델이 다른 캐릭터에 적용할 때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네. 네, 먼저 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런 연구를 해나갈 때 좀 되게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론은 우리가 그 근고경 모델이나 이런 물리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일단 구현을 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300개가 넘는 그런 뭐 500개가 넘는 그런 근육을 다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어적인 측면만 연구를 해보자.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접근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람의 보행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필수적인지 하나하나 이제 추가해가면서 이 복잡도를 더 높여가면서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박사 때는 이 후자의 접근법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은 훨씬 더 간단한 모델부터 이제 그 포인트 매스로 이제 근육도 하나만 있는 그런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확장을 해나가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팔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아까 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뭐 뛰거나 이런 다이나믹한 모션이 있을 때는 이 수직축 기준으로 해서 이 모멘텀을 회전 모멘텀을 그 제어를 잘 해야지 이제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팔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빨리 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해를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아까 또 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에서 시작하자라는 접근 방법도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근데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그 제어 모델도 필수적으로 복잡하지 않더라도 뭐그 아웃풋으로 이 모델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또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딥RL처럼 굉장히 복잡한 아웃풋을 많이 내주는 이런 제어기를 학습해 나가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딥RL도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딥RL을 이제 사용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어기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체 사이즈가 다르거나 이런 다양한 캐릭터에 적용할 때 그 한 캐릭터에서 찾은 그 컨트롤 파라미터들 그대로 적용하면은 아마 거의 이제 넘어지기가 아마 이제 십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에 바꿀 때에는 이제 그 컨트롤 파라미터들을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까 그 노인 모델을 가지고 실험한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에 하나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 파라미터들을 다시 옵티마이즈 해주는 이 과정이 거의 이제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종원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모델의 노인의 특성을 반영을 할 때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셨는데 실제 모델에 구현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입력과 출력 노이즈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모델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게 아까 저희가 이제 사이팅한 페이퍼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찾아낸 페이퍼들인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수치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제한해주는 페이퍼들을 이제 제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나이가 건강은 70대가 되면은 지금 정확히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뭐 20%였나 30%인가 그 힘을 잃고 뭐 이런 이제 수치들을 이제 다 이제 그 기존 발표된 논문들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서 이제 구현을 했었던 거고 이 노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이 노이즈랑 이 딜레이가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려다 보니 특정한 수치를 찾는데 좀 가장 고생을 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제 페이퍼를 보시면은 거기 사이팅한 페이퍼를 보면은 다 거기서도 어떻게 모델을 하고 수치를 또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그것을 이제 따라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이즈는 그게 그렇게 막 건강한 노인에 한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랑 그리고 그 레인지 오브 모션 이 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구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크게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델이 합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뭐 어떤 모델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전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근골격 모델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이게 그 노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 좋게 이거 이미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 연구한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적용을 했던 건데 만약에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접근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그걸 바꿔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 노이즈가 뭐 1에서 10까지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합당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1에서 10까지 이제 다 변화시켜 가면서 뭐 역으로 이 정도 노이즈가 했을 때 이런 노인 보행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사실 점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1에서 10까지 했는데 결과에 다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노이즈는 좀 우리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노이즈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로 말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행 연구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저는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더 오바돼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질문 주신 대로 일단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이종호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그 뇌졸중 척수 손상 장애인에게 외골격 로봇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은 에너지로 오랜 시간 운동하실 수 있는 제어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데, 트레드밀을 이용한 휴먼드 로봇 기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마무리로 혹시 장애인분들을 위한 휴먼드 로봇 오토메이제이션을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게 이미 뭐 생각을 하시는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방법론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까 간단하게 그냥 지금 페이퍼 쓰고 있다라고 한 그 노인 그, 를 가지고 그 앵클 엑소스켈레톤을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계를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많이 실험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결과로 보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이었으면은 6일 실험한 걸로 6일 트레이닝 한 걸로 옵티마이제이션 돌린 걸로 충분했을 텐데 결과로 보니까 아직 트레이닝이 다 되지 않았다라는 걸 그 이제 이후에 그 데이터를 보고 봤던 알게 되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랩에서 했던 저는 직접 하지 않은 그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은 하지 절단 환자를 가지고 그 로보틱 의족을 이제 휴머니드 오토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튜닝을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이 척추 손상 현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메커니즘으로 사람 쪽에서 이 러닝이 잘 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게 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런 뇌졸중 척추 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 뇌졸중 환자를 가지고도 그 앵클엑소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그 논문이 발표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기존에 썼던 방법만으로는 좀 잘 되지 않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확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연락 주시면은 또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웅님께서는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양 발바닥 부분에 설치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로 수출한 데이터로 상체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요새 여러 그룹들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제 센싱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에 자기가 직접 센싱을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인데 그거는 뭐 해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많은 연구 팀들에서 대부분 요새 뭐 딥러닝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팀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어제 제 포닥했던 그 랩에서 모바일 발목 엑소를 가지고 네이처 페이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발목의 관절 값이랑 관절 그 속도 값만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그 추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휴먼 인터랙 옵티마이제이션을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직접적인 아마 연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잘 아마 그 페이퍼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신님께서 네, 한양대에 계신 김성신님께서 상지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으시고 PFL의 매티스 교수와 상지 움직임을 모델링하고 이를 신경과학적으로 검증하는 fMRI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지 움직임 모델에 관심이 있는지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행에는 좀 굉장히 좀 보행은 좀 보행에만 특화된 부분이 많아서 보행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항상 쓰는 거고 이제 한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은 좀 굉장히 특정한 움직임이어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올해 개최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회 팀에서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AI랑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텐트에서 이제 굉장히 상체 전체에 굉장히 자세한 자세한 근골격 모델도 개발을 하고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뭐 다른 기회에 더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 있으시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재원님께서 이 연구에서 컨트롤러 원리로 리플렉스를 활용했는데 다른 종류인 CPG나 머슬 시너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네, 뭐 장단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이 사람의 보행 제어가에서 CPG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CPG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혹은 근육 시너지 머슬 시너지가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이제 혹은 이제 리플렉스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이라고 이제 제 연구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리플렉스가 순수한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라고 하면은 이제 CPG는 뭐 좀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픈룹 컨트롤러라고 이제 이렇게 클락을 바탕으로 오픈룹으로 이제 작동되는 컨트롤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실제로 사람에서 어느 게 활용되느냐 이제 로봇에 적용한다고 치면 이제 뭐 장단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의 제어라고 하면은 뭐가 실제 사람의 제어랑 가까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은 많이 모른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물로 관찰된 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동물은 예를 들어 바다에 그냥 떠다니는 플랑크톤 같은 날개짓 하는 그런 동물들 보면은 이제 CPG를 거의 100% 사용하면서도 100% 사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좀 더 복잡함을 더 복잡한 동물일수록 예를 들어 고양이면은 CPG도 있지만은 리플렉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좀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우리가 환경에 맞게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렉스가 좀 더 중요해지는 이런 이제 추세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보행에 있어서 이제 CPG가 실제로 보행에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리플렉스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는 뭐 실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이런 특정한 부분에 전기 자극 신호를 주면은 이 척추단에서 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타임 딜레이로 이제 근육의 액티베이션이 변하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척추단에서 피드백이 일어나는 이 리플렉스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은 이게 몇 프로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진짜 큰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실험적으로 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리플렉스를 이제 100% 가져갔을 때 지금 이걸 다 해낼 수 있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를 갔을 때 리플렉스만으로는 좀 더 한계가 있으면은 CPG가 이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연구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답변이 길어서 머슬 시너지 관련해서도 더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다음 기회에 따로 연락 주시면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복만 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는데 휴머 인 더 룹 최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 프로파일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불편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 프로파일이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휴머인드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특히 초반에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정말 그 넓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우리가 다 오픈해놓고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컨트롤러도 그 토크 패턴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토크에 타이밍이 어긋난 걸 주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젊은 사람도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견디기 힘든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실험 대상 서브젝트한테 너무 불편하면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그 파라미터는 그냥 이제 굉장히 높은 코스트를 그냥 우리가 지정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견딜만은 한데 절대 최적은 아닐 것 같은 그런 그런 토크 패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끝까지 이제 측정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크 프로파일들도 실제로 이제 사람이 러닝을 하는 데에도 이제 이게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도 따로 이제 논문이 그 스티브 콜린스 랩에서 나간 게 있는데 제가 혹시 그 논문 찾고 싶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전에 위험이 된다거나 혹은 너무 불편하면은 그냥 높은 코스트 줘버리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좀 이게 최적은 아닌데 그래도 뭐 걷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저희가 끝까지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문현기님께서 인체 데미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 선호도 양상은 근육 피로도 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 보행에 무릎 관절 데미지 등의 영향을 저속으로 선호할 수 있을 그런 무릎 관절 데미지 같은 것도 이제 낮은 속도를 선호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발목 외골격을 이용하여 보행 선호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발목 피로도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선호 보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아까도 뭐 다른 질문 답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의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근골기억단에 이런 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피로도를 모델링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들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 혹은 무릎의 데미지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이런 뭐 연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연구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추천해 주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일단 들어온 질문들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된 시간 이제 1시간 조금 넘어서 1시간 15분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메리 웨비나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시간을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또 발표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가해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뵈는데 또 이렇게 더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 부담 없이 뭐 이메일 주시면은 재미있게 연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